네, 제 소개부터 할게요. 네, 저는 세종이 그대를 부를 때라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배하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궁금해하시는 세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여기에 왔고요.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우리 형차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31살이고요. 하는 일은 KCC 유리 샤시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세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형차님은 어떤 분 자기소개 듣고 싶으세요? 김사랑님. 네, 사랑님이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까 나이를 말씀하셔도 저도 나이를 말해야 되겠네요. 네, 나이는 52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DNA 컨설턴트라고 하는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님은 어떤 분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네, 안희선님? 네, 마이크 한번 풀어주실래요? 안 풀었군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희선입니다. 네, 뭐 역사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한 인물을 중심적으로 세세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같이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선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업가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는 강의는 실은 연천군이라고 하는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했었던 전문 강의인데 이 강의가 한 3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알려드리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하는 순간순간 힘들기도 하고 너무나 내용이 많아서 힘들기도 한데 워낙에 호응이 좋으시기도 하고 연천이라는 곳은 세종이 강무라고 해서 군사훈련을 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20번 정도 가면서 군사훈련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저는 주제가 세종의 인재 쓰기 사례라고 해서 세종이 실제로 인재를 키우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일부만이에요. 초기 기승전결로 했을 때 기랑 승 부분을 오늘 할 거고 한 2주 뒤에 저희가 이제 지금 월말이고 평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셔서 주말로 날짜를 한번 잡으려고 해요. 그때 2부로 이제 세종이 어떻게 적극적인 관리를 했는지 이분은 그 뒤로 설명을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는 제가 강의를 조금 해드리고 그 뒤부터는 제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면 같이 편하게 논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끝나고도 제가 유튜브 따로 영상 공유해드리니까 미처 놓치셨거나 복습하실 때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잘 안 보이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의 인재를 신명나게 한 비밀 일부고요. 인재 선발은 어떻게 하고 인재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세종 기본정보에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이름은 이도고요. 도는 복, 도자를 씁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을 포함한 왕들의 이름을 말하거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최대한 쓰지 않는 걸 썼고요. 그래서 뭐 연산군 이름이 이름이 다 달라요. 이융, 이산 이렇게 그래서 그 다 한자를 썼어요. 근데 오로지 태종 이방원만 2글자고 다른 분들은 이융, 이호 뭐 이렇게 한 글자씩 썼고 그때 백성들은 이 도라는 한자를 쓸 수가 없었어요. 세종은 조선 4대 국왕이고 5월 15일
태어나셨고요. 우리 지금 현재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원래 실록은 다 음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1937이라고 잘못 썼네요. 1397년입니다. 139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450년까지 향년 54세에 생을 마감하셨고 재위 기간은 정확히는 31년 8개월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32년 재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고 세자 2개월 만에 왕으로 즉위가 됩니다. 그리고 총 18남 7녀신데 그 중에 3명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18남 4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사랑지기님이 읽어주실까요? 임금이 하연에게 이르기를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좌의정, 우의정과 이조, 병조의 당상관과 함께 의논하여 벼슬을 제수하려고 한다. 되게 어렵죠. 저는 세종시대 때 하연이라는 정승이 한 명 있었는데 그때마다 왠지 저를 부르셨을 것 같아서 기분이 짱 좋습니다. 이분은 하시고 저는 배시긴 한데. 임금이 22살의 세종이 즉위를 해서 내가 인물들을 잘 모르니까 좌의정, 우의정은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랑 이조, 병조의 당상관 이 사람도 되게 높은 사람인데 한 명은 이조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들을 뽑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병조는 군사 쪽이거든요. 그래서 군사 쪽에서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벼슬을 제수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 세종이 즉위를 하면서 의논하자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형창님은 어떤 뜻 같으세요? 이제 왕권을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과 의논해서 안건을 처리하자? 맞죠? 네, 의미가 내가 있죠. 좋습니다. 너무 잘 파악을 하셨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뒤에 정조를 보면은 정조가 즉위식을 할 때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걸 맨 처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신분 태어난 걸 딱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은 그렇지가 않고 먼저 자신을 처음부터 낮추는 모습을 보이죠. 세종의 인재 등용 기준을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예전에 질문해 주셨던 희선 쌤이 질문해 주셨던 세종은 어떻게 선발했을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직무에 맞는 능력이 있냐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많이 봐요. 그래서 보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뒤로 소개를 해드리면 2조에 전지를 한대요. 2조에 전지를 한다는 걸 명을 내리는 거죠. 정치하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게 가장 선무라고 하는데 선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들어봤어요. 이게 급무랑 선무 합쳐서 급선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네, 제 가장 빨리 하고 중요한 일을 급선무라고 하는데 실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급한 일을 급무라고 하고 먼저 중요도에 따지는 일을 선무라고 해요. 그래서 세종은 정치하는 데 중심은 인재를 얻는 게 가장 선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관원이 그 직무에 적당한 사람이면 모든 일이 다 잘 다스려지니까 그 직위에 있는 동반 육품과 서반 사품으로 하여금이라고 하는데 동반이랑 서반 합쳐서 양반이라 그래요. 양반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동반을 그 문과 생각하시면 되고 서반을 무인, 네, 무술 다루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시직이나 산직임을 구애함이 없이 지모와 용력이 뛰어나서 굉장히 어렵죠? 이걸 다 읽지 말고 한 번에 싹 넘겨볼게요. 이걸 해석하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를 얻는 건데 이 중요한 사람들로 이상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관직, 쉽게 말하면 계약직이죠. 계약직이나 이미 직무를 끝내고 내어놓은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그 직무에 맞는 지혜와 계략 또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는 병방, 군사 쪽 우리의 영토의 경계를 지켜줄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하고 총명해서 수령직이라고 하면 리더를 뜻해요. 리더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무에 능숙하고 두뇌가 뛰어나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각각 3명을 각각 천거하려. 천거는 추천하라는 거예요. 추천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게 하되. 근데 그
인재를 다 3명씩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한 사람씩 찾아서 일단 아는 대로 쓸만한 3명을 추천을 하래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추천했어요. 추천했는데 그렇게 해서 추천해서 수령이 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을 탐하는 거죠. 우리가 이중장부라고 하나요? 이중장부처럼 재물을 탐하거나 혹은 정치를 굉장히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자들은 율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법률이거든요. 법률을 살펴서 죄를 주되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나 플러스 되는 게 없이 정확히 줘라라고 하는 게 세종이 주기 5년 27살에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 경서님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빠르다. 아, 빠르다. 네, 빠르네요. 저는 그때 철이 없었는데, 네. 굉장히 네, 빠르죠. 빠르네요. 명석하죠. 감히 옆에 계신데 명석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무에 맞는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으로 배움에 대한 자세를 조금 보면은 제가 빠졌던 뮤지컬이 세종 일사사륙이라는 뮤지컬인데요. 거기에서 젊은 세종이 장영실하고 만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들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가사에 집중해서 조금 보세요.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리 공유를 하고. 너의 조선을 위해 귀히 쓰일 테니 말이다. 나의 조선? 이 땅의 주인은 오로지 백성뿐이니 너의 조선이다. 그대의 눈빛 그것을 믿는다. 올곧은 생각 그것을 위한다. 때를 만나 뜻을 이루면 그저 좋지 아니한가. 정해진 운명 그렇지 않다. 타고난 목숨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미천하게 태어나 큰 뜻을 품고 재주를 다하여 살 수 있다면 나는 가지리라. 조선의 시간을 나는 가지리다. 마음의 큰 뜻을 이루리다. 나는 믿고 싶다. 마음의 깊은 뜻 세울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싶다. 정성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고. 나는 가지리다. 조선의 나의 시간을 나는 가지리라. 내 맘에 조선의 시간을 펼칠 수 있다면 나는 가지리다. 마음의 내 뜻을 뜻을 이루리다. 너와 나의 큰 뜻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래 가졌구나. 예 전하. 아 혹시 고기 좋아하느냐? 예 좋아합니다. 그래 그냥 물어봤다. 몽이다. 먹으러 가자. 네, 잘 보셨어요. 혹시 가사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 분 계세요? 믿는다. 믿는다. 내가 생각하는 거라 그랬나? 마음이라 그랬나? 그죠, 그죠. 음, 음. 네. 그대의 눈빛을 믿는다 그러죠.
그대 눈빛을 믿는다고 하고 올곧은 생각 그것을 위한다라고 하고 때를 만나 뜻을 이루며 그저 좋지 아니한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 기억에 남으세요? 그러니까 세종은 역시 고기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고기 제일 좋아하셨을까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네, 소고기를 돼지가 그때 많이 없었어요. 즉 이때는 소고기예요, 소고기. 근데 소고기도 있고 지금 우리 양꼬치 먹잖아요. 그것처럼 양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대 눈빛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2번 배움에 대한 자세 요거는 형차님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저 사람의 일이? 대저 사람의 일이 혹은 버리기도 하고 혹은 걷어 치우기도 하나 태만한 마음이 한번 싹트게 되면 안일 방종한 대로 흘러서 성취하지 못하는 법이며 학문에 있어서도 조금만 간단히 있으면 곧 권태가 오고 전진을 즐겨 하지 않나니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시험을 봐요. 토익 시험을 본다고 하면 토익 시험 합격했어요. 내가 900점 나왔어요. 그 뒤로 영어 공부 계속 하시는 분. 놀죠.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과거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한 책이 있어요. 뭐 대학이란 책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문구를 뽑으면 이걸 해설을 하라 그래요. 그때도 족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합격하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문에 있어서도 조금만 간단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중간 사이에 끊을 단자라고 해서 탁 끊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게을러지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다가 시험 합격 딱 하고 하면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끝났다 하고 놀잖아요. 그거를 세종은 늘 경계를 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단기 공부를 말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합격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사람을 실제로 세종은 정말 많이 원하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요. 그래서 임금이 스스로 세종이 내가 어려서부터 학문의 꿈을 독실히 해서 일찍이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대학년이란 책은 마땅히 다시 자상히 읽겠다라는 건데 대학년이가 제왕학에서 기본이 되는 책인데 왕이면 꼭 읽어야 되는 책인데요. 대학이라는 책을 중국의 진덕수라는 사람이 썼는데 연이는 그 하나하나 푼 책이에요. 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어요. 이게 대학년이란 책이 총 2권인데요. 한 페이지가 이 정도 돼요. 이렇게 합쳐야 한 권이에요. 이게 합치면 한 2000페이지 되거든요. 요거를 세종이 평생 100번을 넘게 읽었다라는 말이 전해져요. 너무 무겁고 비싸요. 저도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먼저 세종이 이거를 읽겠다, 다시 한번 읽겠다라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역량을 위해서 또 선비로서의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보시면 함길도의 이사철이라는 사람이 하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요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하직은 내가 원래 서울에 있다가 다른 곳에 발령이 났을 때 가기 전에 세종하고 만나요. 만나서 제가 하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가라 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걸 하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철하고 세종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학문에 힘쓰는 것을 내가 굉장히 아름답게 여긴다. 내가 오래도록 집현전에 두고자 했지만 너가 왕실을 관리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지극한 마음을 아는 까닭에 특별히 너를 보내어서 그 임무를 너한테 맡긴다. 함길도에서 일하는 걸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가서 게을리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되게 심쿵이에요. 임금이 말하기를. 요거 희선쌤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빨간 부분. 너의 자질이 아름다움을 아노니 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마음과 힘을 다한다면 무슨 일인들 능히 하지 못하리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세종어록에서 가장 심쿵하고 유명하게 느껴지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의 자질이 굉장히 아름다우니 마음과 힘을 다하면 넌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너는 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상사나 존경하는 분께 들었어요. 우리 경서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충성해야죠.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되게 심쿵했어요. 네, 일단은 이 세종이 이 이사철이라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계속 공부를 하는구나. 그리고 왕실을 관리하면서도 잘하려고 하는구나를 이제 알고 믿고 그러면서 자리를 주는 거겠죠. 저도 이런 상사라면 네, 바로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직무에 맞는 능력이었고, 두 번째가 배움에 대한 자세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세 번째는 공공심이라고 하는데요. 대저 착한 사람은 처지에 당해서 일을 맡게 되면 오래 갈수록 조심하고, 가능한 자는 모나다가 둥글다가 하기를 잘해서 자기 사사일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조심성 있게 일을 해요. 그러면 오래 갈수록 더욱 조심하면서 일을 계속 한대요. 근데 가능한 자는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라는 걸 좀 아는 거지. 그러면 내가 모났다가 둥글다가 막 했다가 공공심,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이 자기 일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심에 있는지 아니면 선심, 공공심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그 나라 보면은 어떤 사람을 국민을 위해 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TV에는 아예 보이지 않지만 국회의원분들이 발로 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딱 봐도 그 사람의 말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심이라고 하는 거는 착할심, 마음심인데 여기에서는 부끄러움, 탐욕, 상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 교수님 피셜 이 선심의 뜻이 나의 일을 조금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최상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선심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세종은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겨요. 거꾸로 보면 선심, 공공심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배움에 맞는 자세,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에 맞는 능력, 그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세종은 살피고 또 등용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중간에 생각나면 채팅으로 마음껏 써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세종이 인재를 배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세종이 인재를 뽑았어요. 과거 시험 혹시 몇 년에 한 번 치러지시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공무원은 시험이 자주 있잖아요. 근데 과거 시험이 3년에 한 번 있어요. 근데 3년에 한 번인데 문과를 33명 뽑아요. 그렇게 나누면 1년에 11명 뽑는다는 소리거든요. 한 명 한 명이 엄청 귀하겠죠? 그러니까 전국 석차 33명까지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뽑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둬요. 그냥 이 자리가 좋으니까 너 가서 한 자리 줄게 절대 이렇지 않고 필요한 곳이 먼저 살피고 이쪽이 좀 더 보강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아요. 이분 누구인지 아시는 분? 장영실입니다. 누구죠? 장영실입니다. 장영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굴 처음 보죠? 저는 첫문을 보고 굉장히 누구지? 최민식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슷하게 보이죠? 되게 삽살개 같아요. 귀여워요. 장영실은 원래 노비 출신이에요. 신부는 노비로 부산에서 있었고 그런데 장영실은 원래 세종이 아니라 태종 이방원이 등용한 사람이에요. 태종이 등용을 하고 이제 장영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게 세종 시절인데 이분은 중국으로 파견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유학을 보내줘요. 국비 유학생이에요. 각종 천문 관측 기기를 익히고 돌아오고요. 그 뒤에는 이제 세종이 상위원 별자로 임명하게 되면서 계속 자기
특출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과학 업적을 많이 이뤘죠. 그래서 보면은 세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영실의 사람들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게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에 뛰어나가지고 매양 강무할 때 군사훈련할 때 내 곁에 가까이 뒀대요. 그리고 내 시를 대신해서 자기의 명령을 대신했대요. 얼마나 브로맨스가 강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원나라 순제 때에 순제라고 하는 건 왕이에요. 황제를 하니까 순임금이죠. 순임금 때도 저절로 치는 자경루 같은 물시계가 있었지만 그 만드는 것의 정교함이 영실의 정밀함에는 미치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게 이걸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만대에 이어 전할 기물을 능히 만들었으니 지금도 정해지고 있죠. 자경루를 보시려면 경복궁에 가시면 국립고궁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지하 1층에 자경루가 있거든요. 거기 오후 3시가 되면은 띵 하는 그 종 저절로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거기 무료니까 한 번씩 가보시고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네, 월요일 제외하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만대에 전할 기물을 지금도 정해지는 걸 만들고 있죠. 그래서 세종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쓴 가장 큰 사례가 장영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 만들어진 장영실의 그 장영실을 주체로 한 것들인데 간이 혼천이 앙부일구 이런 건데 어제 제가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제가 카톡을 하나 전해드렸죠. 오늘이죠. 오늘 경복궁 앞에 인사동 쪽에서 세종시대에 썼던 그 금속 활자나 일성정시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일성정시가 뭐냐면 일은 해를 뜻하는 거고 성은 별을 뜻해요. 그래서 해시계 같은 경우는 저녁에 못 보잖아요. 어두우니까. 그거를 보완하고 그리고 앙부일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림자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무거워요. 그래서 두 개의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스스로 창안해낸 게 세종이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해시계랑 그 별시계의 보완점을 가지고 만든 게 일성정시인데 그걸 창안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어제 수업 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이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토가 된 부분은 이 위에 동그라미들 보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에 이제 별이 이제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보시려면 세종이 지금 잠들어 계신 여주에 세종대왕릉을 방문하시면 요것이 다 보실 수 있어요. 복원품들이. 이런 거를 이제 세종이 창안을 하고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그렇게 정밀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그 장영실이 필두로 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사람이 한 명 있고 두 번째는 전문가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 굉장히 처음 들어보실 수 있어요. 얼굴 처음이시죠? 이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이거 국사책에서도 잘 안 나오는 인물인데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래는 중인 출신이에요. 그냥 높은 사람 출신이 아닌데 이 사람이 25살 때 자신의 울산 군수가 외구에 잡혀가요. 해적들한테 잡혀가요. 그래서 그걸 구하겠다고 대마도까지 쫓아가가지고 잡혀가서 군수를 구출해 와요. 그 공으로 25살에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 사람은 70이 넘을 때까지 40차례가 넘게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의 지금 외교관은 주로 협상을 많이 하는데 조선시대 때의 이 외교관은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을 데리고 오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시지만 15차례에 걸쳐서 667명의 조선인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일도 해요. 나중에는 이제 일본과 굉장히 편안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뭐 국사책이나 이런 쪽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아서 되게 아쉽죠. 이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요즘보다 훨씬 더 프리했던 것 같아요. 학벌이나 뭐 신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능력만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왔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또 있나요? 학벌이 없고 좀 있습니다. 능력이 아주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아까 그 이해란 사람. 예. 경상도의 울산에
아전 출신이었어요. 아전이면 되게 낮은 하급 수준 아니에요? 공무원이죠. 주로 이방- 무슨 일을 해요, 아전이? 이분은 기관이라고 그래서 기록하는 서류 문서 정리한 사람, 아주 말단의 공무원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외국가 쳐들어온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 쳐들어오면 막 사륙을 하는데 도망가죠. 도망가요. 통일박산하고. 이 애가 보니까 이 군수가 잡혀 끌려가거든요. 네. 다 도망가는데 다른 친구 하나 데리고 같이 따라가요. 배 뒷공무니로. 그 도망가는 군수 뒷공무니를 외국 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마도까지 가요. 대마도 가서 이제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애가 나서서 이분은 우리 훌륭한 상사분인데 함부로 죽이지 마라. 차라리 나를 대신 죽이라고. 잠깐만요. 네. 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외구잖아요. 네. 그럼 막 한국말이 통해요? 통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게 궁금해. 통역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한국말로 외구란 존재가요. 중국 사람도 섞였고요. 일본에도 섞였고 우리나라 섞여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도 외구가 된다고요? 되게 국제적인 해적단이네. 맞아요. 국제 해적단이에요. 특히나 우리 어느 지역 가려면 정확한 지리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가 사실은 협력 관계에 있고 다 기본적으로 말이 다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다들 도망가는데 세상에 자기를 대신 죽이래요. 실록을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은 진정한 조선의 관리다. 이런 사람 죽이면 대단하다. 상스럽지 못해. 상대로 느껴질 거야. 좀 더 이따 죽이자고 그래요. 죽여도 나중에 죽이자. 이해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던 중에 조선에서 이제 우리가 정식 통신사 가서 이의 이름을 데려와서 1년 만에 탈출을 해요. 조선으로 옵니다. 근데 이해가 그렇게 할 정도면은 이해가 약간 외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는 그렇게 일본을 잘 알았냐? 이해라는 사람은 어려서 혹시 제일교포? 어머니가 끌려갔어요. 외국한테. 그래서 계속 일본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한이 있었구나. 누가 왔나 오면 그리고 사실 한편으로 그 자기 상사인 군수가 돼서 따라갔지만 그 한편 마음으로 제가 볼 때 혹시 우리 어머니를 이번에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마음 아픈 이야기. 마음 아파. 또 그런 사연이 있었네. 결국에 어머니는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습니까? 못 만났어요.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류돼서 일본 가는 게 아주 많고 남해바다로부터 해서 거제도로부터 부산까지는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흘러서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수시로 있는 거예요. 항상 반드시 이해를 보내요. 이해가 가서 사람을 20명, 40명 계속 구해오는 거예요. 무려 뭐 거의 660여 명을 송환했어요. 와, 대박이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71에 돌아가신 2년 전이거든요. 세종이 불러요. 경이 일본을 몇 번이나 갔다 왔는가. 제가 16번을 갔습니다. 근데 경이 나이가 많아서 사실은 내가 주저된다. 근데 일본을 잘 모르는 사람을 보낼 수 없는데 혹시 갔다 올 수 있겠는가. 가라는 거네. 그냥. 이렇게까지 왕이 얘기하면 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을 거예요. 세종께서 이해라고 하셨죠. 예의?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있는 사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미 전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혹시 저를 안 보내실까 염려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갔다 와야죠. 또 가요. 또 가서 죽었는데. 여러분 유명한 개해약조란 것을 만들어요. 매체하게. 대마도주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얘들이 쌀을 받으러 오거나 곡식이 필요 없으면 너의 도장을 받아온 사람에게 오늘 주겠다. 한마디로 네가 외구들을 전체를 통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통제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의제의 권한을 대마도 줘요. 그리고 그후부터 사실은 100여 년간요 조선과 일본 관계가 안정이 돼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지휘고하나 신문을 막론하고 세종이 정말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또 활용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의하면서 다들 웃으셨죠?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우리 경서님이 너무 잘 가실 거지만 그래서 그 이해라는 사람이 리더십의 경험이 엄청 넓죠. 25부터 활동을 했고 그리고 경험의 폭이 엄청 넓고 깊이가 깊어서 현장 중심의 많은 경험이
이 얘기에 있기 때문에 세종은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현장의 이야기를 늘 들으려고 그 귀를 열어놔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장에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말하게 그런 분들을 계속 등용을 해서 쓰죠. 이해라는 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걸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되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일본에 갔던 이해랑 부사 김구경 및 종사관과 수행하던 사람과 격군 군사들이 이렇게 일본으로 가는 중에 도적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다시 목숨을 보존해서 돌아와요. 그러면 일단은 결과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너 살아남아서 축하한다. 요게 아니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진실로 딱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되게 감성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를 미리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 등이 아르기를이라고 하는데 희는 여기에서 황희정승이요. 황희정승이 말하기를 원래 관직이 있는 자들은 모두 성적이 좋을 때 임기가 찼을 때 품계를 올려주고 승진을 해주고 관직이 없는 자들은 새롭게 관직을 주고 그리고 격군, 군사들은 쌀과 콩 합해서 4섬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섬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거 좀 낯설죠. 한 섬이 한 140km 되거든요. 그래서 4섬을 곱하기 4를 하시면 500km가 넘는 아주 많은 쌀과 콩을 하사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위로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중심의 많은 경험인데 두 번째가 이제 전문가였다면 이 경험인데 이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다들 오늘 다 낯설죠? 최윤덕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도 1394년에 그러니까 19살에 장원이 된 1등 하는 사람인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형차님 다음에도 와주시고 조심히 가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군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도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대에 걸쳐서 군인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압록강 두만강 그 위에 북한 쪽 있잖아요. 그쪽의 영토를 가장 확보하는 데 주력했던 장군이에요. 이분을 보면은 이 사람은 늘 그 경계에 있어요. 왜군이라고 하는 그 야인이라고 하는데 야인이 여진족을 뜻하거든요. 여진족이랑 우리나라 사이에 경계에 있어가지고 늘 현장에 있어요. 이 1432년에 야인 300여기라고 하는 것은 400명이 말 타고 침략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과 물건을 약탈했다는 보고도 받고 계속 보고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침입해서 죽였네, 빼앗아 갔네, 여자들과 아이들 어떻게 했네 이런 것들을 계속 오니까 세종이 거기에서 이제 빡이 돈 거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최은덕이라는 사람을 평안도의 수령 그 도절제사라고 하는 리더 자리에 두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언제 우리를 치면 좋을까? 근데 그때 우리는 국사책에는 사군 육진을 확립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립시켰다라고 딱 하는데 세종이 이걸 딱 토벌하기 위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거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만약에 군사를 쳐가지고 내가 승리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몇 번이나 회의를 거칠 것 같으세요? 우리 경사님은 몇 번 정도 회의하면 지금 나가도 되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 네. 희선쌤은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세종이. 글쎄요, 몇 차례 할 것 같지는 않고 성격상 적어도 한 30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죠? 네, 적어도 한 30번 했을 것 같죠. 맞아요. 26번 했어요. 그러니까는 몇 명을 보낼 거냐, 몇 시에 보낼 거냐, 언제 보낼 거냐, 그러니까는 뭐 군병을 5,000명 할 거냐, 1,000명 할 거냐,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공을 어떻게 세울 거냐, 명나라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26번 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안이 다 나온 다음에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진족이 183명이 죽이고 248명을 생포하고 포로로 잡는데 조선은 불과 4명밖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 만큼 그거를 이제 최윤덕 장군을 중심으로 세종이 이끌었던 거죠. 근데 최윤덕이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많이 들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다. 제가 무신 출신이라서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냥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니 나는 물러나겠다라고 하니까 세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단지 장군 무신이라고 해서 그 주기를 고사하지 말고 그 무예를 다루는 거, 무술을 하는 거는 한 부분에 불과하고 당신은 이 경제에 아주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해서 승진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우의정까지 싹 승진을 해주는데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간 사람이에요. 근데 군인 출신이 거기까지 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세종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방금 이야기 드렸던 뭐 장영실이나 이해나 최윤덕 장군 이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공공심이 있었고 다 하는 게 백성들을 위한 일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능력이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또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배움에 대한 자세가 계속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쓴 거겠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걸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그 오늘 앞서 한 이야기인데 세종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앞서 이야기한 걸 정리해보면 세종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으세요? 꾸준하게 하는 것. 꾸준한? 자신을 꾸준하게 하는 것. 꾸준하다는 거? 그렇죠. 꾸준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자기 개발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님 안 들려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오, 헌신 마음. 맞아요. 네, 헌신하는 마음도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무엇보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하고 성찰하는 걸 되게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되게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 앞에 세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강점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선시대에 우리 지금 냈다 못 가요. 여자라서 못 가고. 네, 그런 걸 싹 제외하고 내가 과거 시험을 보거나 세종이 자리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나의 어떤 강점을 말하면 세종이 등용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취직을 해야 될 것 같은. 뭐라고? 다시 취직 면접을 보는 것 같은 압박감이 그죠? 좀 드네요. 네, 저 너무 떨려가지고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떤 측면이 있으니 저를 맡겨주십시오라고 할까요?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 진짜 어렵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이거 쓰면서도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랑 같이 논의해 볼 거라면 내가 리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을 인재로 등용할까? 그러니까는 저는 뭐 다 그 자기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새로운 파트너를 한 명 뽑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인재로 뽑고 싶으세요?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잘 안 들려요. 뭐 같이 마이크 이렇게 업무를 대고 한다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야 하는 뭐 업무가 있다 그러면 좀 그 해야 하는 업무의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뭐 시켜서 한다라기보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챙겨야 하는 사람을 뽑게 될 것 같아요. 스스로 계획해서 하시는 분? 좋아요. 경선님은 파트너를 뽑으신다면 어떤 걸 제일 중점적으로 볼 것 같으세요? 저는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오, 비전을 공감하는 사람.
비전을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방향성. 좋아요, 좋아요. 사랑지기님은 어떤 거를 뽑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을 인재로 뽑고 싶으세요?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 결론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있을 때 협력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래야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잖아요. 나 몰라 하고 딱 빠지면 되게 뻘쭘하잖아요. 근데 나 모르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냥 뭐 이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태도? 이런 사람? 좋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제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이나 스토리텔링에 강한 반면에 반대로 뭐 데이터라던가 이과적인 감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세종을 보게 되면 세종이 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약했을까요? 일단 건강도 되게 많이 약했고 39부터 눈이 안 보였거든요. 이분이 하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실루엣은 보이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건강도 되게 많이 약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뭐 그 군인 출신이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군사에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최윤덕 장군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인재들을 볼 때 물론 이제 나의 강점을 강화시켜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약점을 대신 싹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 하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새롭게 알고 싶거나 이 세종 오늘 수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한 가지씩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위임했는데 사실 리더십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위임이 꼭 좋지만은 않다라는 걸 저도 경험을 해봤고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리더가 좀 결단력 있게 하나하나 묻지 않고 추진하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은 제가 봤을 때 좀 그 부분은 좀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믿고 맡기다 보니까 뭐 물론 인재를 잘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겠지만 아까도 26번에 거쳐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근데 그게 실패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데이터 아닌가 의문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혹시 그런 책 기록이 남아 있는지. 되게 예리한데 일단 위임에 대한 건 2부 강의 때 나오긴 하는데 그래? 알려드리면 세종은 다 위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현장 중심의 경험이 엄청 많고 이미 이제 공공심이 충분한 그런 사람만 위임을 해줘서 누구나 다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고 황희라는 사람이 8번을 사직을 청했는데도 다 반대하고 치잖아요. 너 다시 돌아와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딱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사직을 자기가 반대하고 그냥 일반 대충 일 정도 중간 정도 하는 관리예요. 그럼 저 사직하겠습니다. 그럼 잘 가라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사군육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1차 토벌 때는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2차 토벌 때는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과를 놓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이 최선의 결과를 다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수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는지를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세종은 되게 다방면으로 현장 경험을 듣기도 하는데 또 집현전한테는 관련해서 예전에 다른 고서들을 보면서 오래된 책들을 보면서 이거는 왜 실패했고 이거는 왜 성공했는지 분석해서 갖고 와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이라는 되게 위험한 조건 안에서 최대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일일이 다 체크리스트를 다 오케이 한 다음에 넘어가는 그 치밀함의 모습이 저는 훨씬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위임에 대한 부분은 2부를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리했네요, 제가. 너무 예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다른 질문 해주셔도 돼요. 우리 대학원 또 보는 줄 알았어요.
어. 우리 사랑님은 앞에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뭐 사람을 보는 능력? 음, 사람을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는 음, 지켜봐야 되고 함께 해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세종은 이렇게 사람을 보는 능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컨택했을 때 음,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부분에 월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과 능력 이게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부럽습니다. 네. 되게 부럽고 근데 실제로 세종이 물론 등용한 학자들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뭐 이해라던가 최윤덕, 장용실 이런 사람들은 태종이 다 등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의 왕이 먼저 세종의 아버지가 먼저 등용을 하고 태종이 세종한테 물려줄 때 이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탁월하니까 꼭 써라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좀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엄청 오래된 책들 이미 정평이 난 대단한 책들을 스스로 읽으면서 학습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종은 왕의 인턴 기간이 있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위에 아버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게 좋다라는 학습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가. 그것도 세종의 위대한 성군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을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을 잘 만났군요. 부모님을 잘 만났죠.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금수저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들 노력해요. 네, 희선님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관련되어 있는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서 지금으로 따져보면 진짜 금수저 중에 가장 금수저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시키지 않아도 계속 책을 읽고 내가 나중에 과연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겠지만 혹시 된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처럼 그런 방대한 양의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실제 임금이 되었을 때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모습이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물론 인재를 아버지가 다 뽑아줘서 너무 태종 이병헌의 모습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냉혈한 인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뽑은 것보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좀 잘 해낸 것 같아서 좀 리더의 모습을 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세종을 리더의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꼭 우리가 뭐 어디 한 군데의 조직의 리더가 될 게 아니라도 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아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금수저 중에 금수저잖아요. 더구나 세종은 원래 셋째 아들이라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세종의 모습을 보면 약간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비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아들이 양녕대군인데 이 사람이 무려 14년 동안 세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색을 너무 밝히는 거지. 여색을 밝혀가지고 자기의 정종이죠. 그 위에 자기 그 큰아버지인가요? 작은아버지인가요? 그 작은아버지군요. 작은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취해서 임신까지 시키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양녕대군이 세종한테 막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어린 세종이 10대 세종이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나 좀 다잡으십시오 형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세종은 제 피셜이지만 첫 번째
그 자기의 형이 첫 번째 형이 계속 세자로서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을 것 같고 근데 첫 번째가 양녕대군이고 세 번째가 세종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번째는 왜 왕으로 못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떠도는 이야기로는 어. 양녕대군이 포기시켰다라는 아, 말도 네.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러서 듣긴 했는데 양녕대군이 효령대군 자기 바로 아랫 동생에게 마치 효령대군이 형이 세자 자리에서 패하면 내가 그 다음 타자가 되려나? 라고 이런 말과 행동들을 자꾸 이제 언중에 이렇게 떠들게 되니까 미리 단념을 시키는 차원에서 너는 아니다. 너 다음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 그러니 너는 단념하렴. 그래서 스님이 되셨다는 그런 뭐 떠돌이 말을 좀 듣긴 했는데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게 약간 피셜이긴 한데 태종 이방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가 효령대군인데요. 효령대군이 술을 못 마셔요. 근데 세종이 술을 마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술이 외교 관계에선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효령대군이 아니고 그 외교 관계에 능숙했던 충녕대군을 실제로 올렸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충녕대군이었던 세종이 어떤 뭐 말로써 굉장히 시를 남기거나 유려 있게 많이 했대요. 그걸 보고 되게 중국 사신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효령대군은 희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불교를 너무 사랑해서 스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사셨어요. 90세가 넘게 아주 평탄하게. 그래서 둘째가 아니라 셋째인 충녕대군이 이렇게 왕위에 올랐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시강원이라고 해서 4~5살 때부터 세자한테 따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기 교육을 시키죠. 왕세자 교육을. 근데 세종은 왕세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죠. 양녕대군이 다 받았으니까. 그 대신에 태종이 뭐라고 했냐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빠, 나 검은고 배우고 싶어. 그럼 검은고 싹 대령하고. 나 어디 가고 싶어. 그럼 군사훈련도 싹 데려가고. 쉽게 말하면 지금 이야기로는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는 그런 걸 좀 누렸던 거라서 한쪽으로는 세자 교육을 못 받았던 거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렸을 때 재능을 보고 키워준 아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금수저인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한데 이분이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거 보면 지금이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벌써 우리 1시간이 다 됐습니다. 1시간이 다 돼서 오늘의 소감을 한마디씩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 해볼까요? 우리 사랑지기님은 어떠셨어요? 역사 공부를 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세종대왕 이러면은 정말 어렸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막 이렇게 배갖고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무엇이 관심이 있었냐면 정말 말 그대로 리더십이 뭔가 그러니까 리더십을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월등히 잘난다고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나기보다 사람과 어우러지면서 정말 리더가 돼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가기 시작을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잘 들은 것 같고요.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조금 더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조금 더 세종대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남을 돕는 정말 리더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예리한 부분들도 알게 되고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희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책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세종이 살고 있었던
어떤 경복궁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곳의 세종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지만 뭔가 이 세종이 가졌던 면모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 실록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 회의실 안에 앉아 있었던 세종은 과연 신하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 신하들이 한 말에 어떤 대답을 해줬을까? 이런 좀 상황들이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하들과의 이런 특별했던 이런 상황들이 너무 궁금해서 신청을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유명한 뭐 황희정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말고 모르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신하들과의 일화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화들을 조금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습득을 통해서 또 나가서 현장에서 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지금 국놀이터라는 브랜드로 궁궐의 가이드를 해주시는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경복궁 이야기를 하면서 세종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톡을 주시면 저도 모르면 교수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리더십 강의도 좀 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팀장급이나 승진자들이 하는 아랫사람을 다루는 그런 방법들,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실은 지금 중간 관리자까지는 역할을 해봤지만 실제로 제가 팀장이 돼서 팀원들을 할 나이가 안 되잖아요, 아직. 물론 사회생활이야 10년이 넘는 시간을 했지만 프리랜서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항상 좀 어떤 걸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을 때 좀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라는 좋은 인물이 있어서 저도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돼서 오늘 신청을 하게 됐고 확실히 옆에 사람을 잘 두면 성공한다는 말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느낀 게 또 많은 하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강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호응이 좋게 해줘서 호응이 좋게 이거 다 대답해 주시고 이러셔서 저도 너무 신이 나고 행복하고 오픈 카톡방을 만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제가 세종 공부를 하러 딱 가잖아요. 저희 한 20분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러 딱 갔는데 교수님이 64년생이시거든요. 64년생이신데 거기 가보니까 평균 나이가 50, 60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교수님 교직 생활 20년 만에 제가 28살 때 배웠거든요. 스스로 공부하러 찾아간 저의 최초의 20대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젊은 애들이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요즘에 이런 공부를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청 공부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공부 많이 하진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이렇게 세종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늘 막내로 있으면서 듣는 말이 아니 젊은 것들이 공부를 안 한다. 저는 이게 되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희서님도 그렇고 사랑님 경서님도 그렇고 되게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다리가 뭐였냐면 실록의 방대함과 너무 어려운 한문들이었어요. 다행히 저는 7년 동안 한문을 적어도 2급 거기까지는 싹 갔고 실록을 대부분 다 해석할 수가 있는 정도여서 친구들이 저한테 이거 실록 들어도 돼? 라고 하면 제가 막았거든요. 오다가 공부가 내용이 너무 지치니까 제가 정리해서 전달을 좀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톡방을 계속 이렇게 잘 살려서 제 목표는 100명 정도까지 만약에 차면 이렇게 원하는 애들이 많다라는 걸 증명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질문들이 굉장히 새롭잖아요. 저는 진짜 새롭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이. 그걸 제가 패들렛이라는 공간에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아지면 그걸로 뭐 세종 증문즉답이나 Q&A나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설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거는 기록을